새벽녘 푸르스름한 여명, 리밍이 창호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어둠을 밀어내던 찰나고 요하던 신방을 찢어밟길 듯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와 최진사의 대갓집 담장을 넘어온 마을을 뒤흔들었다. 으악, 이게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품에 안겨있는 것이냐. 갓 혼례를 치른 새신랑 최진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이불을 걷어차고 뒷걸음질 쳤다. 그의 등은 싸늘한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확장된 동공은 방금 전까지 자신과 살을 맞대고 정을 통했던 여인을 응시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경련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그가 그토록 연모해 맞이 않던 정숙하고 기품 있는 신부 연화가 아니었다. 그 여인은 바로 연화의 친동생이자 이제는 자신의 처제가 되어야 마땅할 어린 연홍이었던 것이다. 연홍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이불자락을 끌어올려 가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하염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으나 최진사의 귀에는 그 울음소리조차 악귀의 저주처럼 들릴 뿐이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후려치며 이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손바닥에 전해지는 얼얼한 통증과 코끝을 찌르는 방 안에 비릿한 정사정시의 냄새는 이 끔찍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으나 머릿속은 온통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기만 했다. 분명 어젯밤 신방에 들었을 때 장모는 신부가 수줍음이 많아 불을 켜면 들어오지 않으려 하니 불을 끄고 맞이하시게라며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오로지 손끝에 감각과 거친 숨소리에 의지해 신부를 안았고 그녀가 내뱉는 가녀린 신음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함께할 반려를 얻었다는 기쁨에 취해 밤새도록 탐닉했었다. 허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처제를 범하는 천인공노할 폐륜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최진사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피를 토할 것만 같은 역겨움을 느꼈다. 말을 해보거라. 내 언니는 어디 가고 어찌 네가 여기 누워있는 것이냐. 내 눈이 멀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냐. 아니면 너희 집안이 작당하고 나를 능멸한 것이냐. 최진사의 호통에 연홍은 대답 대신 더욱 서럽게 울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 뿐이었고 그 모습은 최진사의 이성을 더욱 마비시켰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주섬주섬 바지를 꿰입으며 방안을 미친 듯이 서성였다. 벽에 걸린 족자며 화려한 자개장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듯이 느껴졌고 어젯밤 그가 사랑을 속삭이며 풀어헤쳤던 연홍의 저고리 고름이 바닥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그는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선비로서의 지조와 도덕이 하룻밤 사이에 시궁창에 처박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어떻게 언니 대신 동생이 신방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 리가 없었다. 연화와 연홍은 자매라지만 생김새가 확연히 다르고 목소리 또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찌하여 술에 취했다 한들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단 말인가. 최진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동시에 이 기막힌 상황을 초래한 처가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시간을 거슬러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행복했었다. 최진사는 마을에서 칭송받는 인재였고 그의 신부 연화는 인물과 덕행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김대감댁의 장녀였다. 혼례식장은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풍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최진사는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대례청에 섰었다. 맞은편에서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다소곳이 서 있던 신부의 모습은 마치 천상의 선녀가 강림한 듯 고귀해 보였고 그는 연지 곤지를 찍은 신부의 얼굴을 훔쳐보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었다. 비록 신부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으나 그 자태와 분위기는 분명 그가 사모하던 연화 낭자임에 틀림없었다. 하객들은 선남선녀가 만났으니 자손이 번창하고 백년해로하리라며 축담을 아끼지 않았고 최진사는 그 축복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환희에 젖어 있었다. 술잔이 오가고 밤이 깊어지자
취기가 오른 하객들은 하나둘씩 돌아가고 마침내 신랑과 신부만이 오롯이 남게 되는 첫날 밤이 찾아왔었다. 신방 앞을 지키던 하녀들이 물러가고 장모가 건네준 합 한 줄을 마신 최진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캄캄했고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았다. 낭자불을 밝혀도 되겠소 하고 물었으나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는 듯한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작게 떨리는 숨소리뿐이었다. 최진사는 신부의 수줍음을 배려하여 불을 켜지 않기로 했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신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었다. 그는 그것이 처녀의 긴장 탓이라 여기고 더욱 부드럽게 그녀를 안았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두려움과 죄책감했던 연홍의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아, 그 떨림의 의미를 그때 알았더라면 이 끔찍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 다시 현실로 돌아온 최진사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찬 새벽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뿐이었다. 장인 어른 어디 계십니까? 당장 나오십시오. 그의 고함 소리에 안채와 사랑채의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잠에서 깬 하인들이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속옷 바람으로 날뛰는 새신랑의 기괴한 모습에 놀라 웅성거렸으나 최진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이 사태의 원흉이라 생각되는 장인 김대감의 방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돛돌 위에 놓인 장인의 신발을 보는 순간 그는 마루 밑에 놓여있던 장작패는 도끼가 눈에 들어왔다. 이성이 마비된 그는 충동적으로 도끼를 집어들었다. 살생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울분을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대감의 방문 앞에선 최진사는 도끼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대감네,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 썩 나오시오. 어찌하여 사람을 이토록 능멸한단 말입니까? 내게 연화를 주겠다. 약조하고 어찌하여 어린 처제를 내 방에 밀어넣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양반 가문에서 할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기괴한 짐승의 포효처럼 들렸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아이고 상서롭지 못하게 첫날 밤에 도끼라니 하며 발을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감히 서슬퍼런 최진사를 말리지 못했다. 그때 드르륵 소리와 함께 김대감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지방 너머로 나타난 김대감은 잠옷차림이었으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마치 이 사단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태연자약하기까지 했다. 그 서늘한 눈빛은 광분한 최진사를 압도하는 기이한 힘을 품고 있었다. 최서방이 새벽에 무슨 행패인가? 도끼를 내려놓게 김대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마당에 깔렸다. 최진사는 그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행패라니요. 지금 행패를 부린 것이 누구입니까? 내 방에 누워있는 여인이 누군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입니까? 연하낭자는 어디 가고 연홍이가 내 이불 속에 있냔 말입니다. 최진사는 도끼를 마당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부짖었다. 쇳소리가 쨍하고 울려 퍼지며 흙먼지가 일었다. 내 평생 대감을 존경하고 따라건을 내게 어찌 이런 씻을 수 없는 오욕을 안겨주십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최진사는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의 눈물은 억울함과 허탈함,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뼈저린 후회로 범벅이 되어 흙바닥을 적셨다. 그제야 사랑채 뒤편에서 장모가 헐레벌떡 달려나왔으나 그녀 역시 최진사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김대감은 곰방대를 잿더리에 털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마루 끝으로 걸어나와 마당에 엎드려 있는 사위를 내려다보았다. 서방 자네가 본 것이 틀림없네. 어젯밤 자네 방에 들어간 것은 연홍이가 맞네. 김대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진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혹시나 착각이 아닐까, 혹시나 무슨 요술에 홀린 것은 아닐까 했던 일말의 기대가 무너져 내렸다. 그렇다면 대감께서 이 모든 것을 꾸미셨다는 말씀입니까? 대체 왜입니까? 연화 낭자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 작정하신 겁니까? 최 진사는 충혈된 눈으로 장인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했으나 김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담히 말을 이었다. 사연이 있네. 피치 못할 집안의 사정이 있어. 그리한 것이니 일단 진정하고 방으로 들어오게. 남들 보는 눈이 많네. 남들 눈이요. 지금 체면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고작 체면 타령입니까? 최 진사는 펄쩍 뛰며 거부했다. 그러나 그때 안채 쪽에서 굳게 닫혀있던 별채의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진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은 평소 연화가 머물던 곳이었다. 문틈으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최 진사는 직감했다. 저 안에 진짜 신부 연화가 있음을. 그리고 그녀가 지금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그런데 왜 그녀는 나오지 않는 것인가? 자신의 정혼자가 동생과 동침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최 진사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바꿔치기가 아니다. 저 별채 안에, 그리고 이 집안 깊숙한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끔찍하고 거대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최 진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다시 김대감을 바라보았다. 김대감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뒤에 서 있는 장모는 치마폭을 꽉 움켜쥔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새벽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만이 싸늘한 긴장감을 더할 뿐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최 진사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자신이 범한 죄가 크다 하나 기만당한 억울함을 풀지 않고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거칠게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좋습니다. 들어가서 듣지요. 허나 만약 그 사연이라는 것이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하여 제 피로 이 집안의 기만을 천하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사랑채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쳤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대화는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다만 마당에 남겨진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불안에 떨었다. 신방에 홀로 남겨진 연홍은 여전히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한 채 찢어진 첫날 밤의 요 위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언니 연아가 쥐어준 옷가락지가 들려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어. 어두운 새벽 비극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혹한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다. 최 진사가 마주할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 감춰져 있었다. 사랑채의 문이 닫히자마자 최 진사는 참았던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으나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 안에는 향을 피운 매캐한 냄새와 오래된 책에서 나는 묵은 내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김대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실 뿐이었다. 최 진사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어 먼저 입을 열었다. 장인 어른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꾸미셨습니까? 연화낭자는 어디에 있으며 어찌하여 연홍이가 제 신방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김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잔에 이미 엎지른 물일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자네와 연홍이의 인연 또한 이미 하늘이 맺어준 것이나 다름없네. 김대감의 대답은 최 진사의 가슴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니 이 끔찍한 폐륜을 운명으로 포장하려는 장인의 태도의 기가 찰노릇이었다. 김대감은 최 진사의 붉어진 얼굴을 외면하며 말을 이었다. 연화가 몸이 좋지 않네. 갑작스레 병을 얻어 혼례를 치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 하지만 이미 날은 잡혔고 하객들은 모여드는데 파혼을 선언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가문의 명예도 있거니와 자네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혼례는 치러야만 했네. 최 진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병이 들었으면 치료를 하고 정 안 되면 혼사를 미루면 될 일 아닙니까? 어찌 동생을 언니로 둔갑시켜 사람을 속인단 말입니까? 김 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자네는 아직 세상을 모르네. 한번 깨진 혼담은 다시 잊기 어려운 법이고 병든 딸을 둔 아비의 심정을 자네가 어찌 다 알겠는가. 내 연홍이를 자네에게 보낸 것은 자네를 믿었기 때문일세. 내 딸을 맡겨도 될 만큼 자네가 그릇이 큰 사람이라 여겼기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를 버린 것일세. 그 뻔뻔한 궤변에 최진사는 말문이 막혔다. 자식을 바꿔치기 한 것을 사위에 대한 믿음이라 포장하는 그 교활함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저더러 지금 처제를 부인으로 데리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제가 처제와 붙어먹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최진사가 절규하듯 소리쳤으나 김대감의 표정은 단호하게 굳어졌다. 소리 낮추게 밖에서 듣네. 이미 자네는 연홍이와 하룻밤을 보냈고 연홍이는 처녀성을 잃었네. 이제 와서 자네가 연홍이를 내친다면 그 아이는 정절을 잃은 계집이 되어 평생을 독수공방하거나 자결하는 수밖에 없어. 자네가 연홍이를 죽이겠다면 내말리지 않겠네. 허나 자네가 진정 선비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연홍의 목숨을 담보로 최진사의 입을 막으려는 비열한 술책이었으나 유교적 도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최진사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다. 최진사는 비틀거리며 사랑채를 나왔다. 아침에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다. 마당을 쓰는 하인들이 힐끔거리며 그를 쳐다보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다. 그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이고 신방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방문을 열자 방 안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연홍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홀레복을 입은 채였으나 족두리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곱게 따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인기척에 놀란 연홍이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눈과 공포에 질린 표정, 그리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힌 그 모습은 가련하기 그지없었다. 최진사는 순간 울컥 치솟는 연민과 혐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저 아이도 피해자가 아닌가? 아니 어쩌면 공범일지도 모른다. 언니 대신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했단 말인가? 서방님. 연홍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 호칭이 최진사의 신경을 긁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네 형부다. 네가 어찌 나를 서방이라 부른단 말이냐. 최진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연홍은 다시금 몸을 떨며 고개를 파묻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부모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홍의 흐느낌은 끊어질 듯 이어졌다. 최진사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래서 부모가 시키면 형부의 잠자리에 들어도 된단 말이냐. 너도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 자매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방 안을 맴돌았다. 연홍은 대꾸할 말이 없는 듯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핏자국이 선명한 요가 지난밤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증명하고 있어 최진사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날 이후 최진사는 처가에 갇힌 신세나 다름없게 되었다. 겉으로는 혼례를 치른 신랑이 처가에 머무는 모양새였지만 실상은 감시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 신용만 할 뿐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식사는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모래알을 씹는 듯 했고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연홍은 죄인처럼 조용히 밥상을 들여오고 내갔으며 감히 최진사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이 되면 신방 한 구석에 이불을 깔고 누워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잠을 청했고 최진사는 그녀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 벽은 차가운 침묵과 무거운 죄책감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었다. 간혹 연홍이 잠결에 뒤척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면 최진사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녀의 등을 바라보곤 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싶다가도 속았다는 분노가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진산의 신부가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다더라. 아니다. 신부가 귀신에 들려서 밤새 비명을 질렀다더라. 최진사가 처가 식구들에게 감금당했다더라. 하는 식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최진사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장인과 장모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대문을 걸어 잠갔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가끔 친척들이 찾아와도 신부가 몸살이 심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돌려보내기 일쑤였다. 이 기이한 폐쇄성은 최진사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단순히 연화가 아픈 것이라면 의원을 부르고 약을 쓰면 될 일이거늘 왜 이토록 철저하게 감추려 하는 것인가? 그리고 진짜 신부 연화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느 날 밤 최진사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방을 나섰다. 달빛이 흐릿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별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별채는 안채 뒤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평소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곳이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한약 냄새와는 다른 무언가 썩어가는 것을 감추려는 듯한 역하고 독한 냄새였다. 쑥 태우는 냄새 같기도 하고 짐승의 누린내 같기도 한 기묘한 악취가 별채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최진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이것이 무슨 냄새란 말인가? 환자가 머무는 곳이라기엔 너무나 흉물스럽지 않은가? 그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별채에 담벼락에 몸을 붙였다. 그때 별채 안에서 나지막한 기척이 느껴졌다. 아가씨, 제발 좀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하녀의 애타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쇳소리 섞인 괴상한 신음이었다. 싫다. 다 싫어. 내가 죽어야 해. 그 목소리는 분명 연화의 것이었으나 예전의 맑고 고운 음색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옥에서 울부짖는 망자의 절규처럼 들렸다. 최진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연화가 살아있다. 그리고 무언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김대감이 말한 몸이 좋지 않다는 수준을 넘어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저 문 너머에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으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호지는 더 빨라져 있어 안을 볼 수가 없었다. 최진사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찰나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최서방이 야심한 시각에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언제 나타났는지 장모가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 촛불에 비친 장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별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최진사가 말을 얼버무리자 장모는 재빨리 말을 잘랐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소리일 것입니다. 연화는 깊이 잠들었으니 방해하지 마시지요. 그리고 이 별채 근처에는 밤에 독사가 자주 출몰하니 얼른 처소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장모의 어조는 정중했으나 그 속에는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최진사는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방으로 돌아온 최진사는 뜬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았다. 별채에서 들려오던 그 끔찍한 신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곁에 누워있는 연홍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연홍은 알고 있을 것이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자신이 대타로 들어와야 했는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최진사는 그녀를 추궁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평화마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제까지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사라진 신부와 침묵하는 처가, 그리고 밤마다 별채를 감도는 악취.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다. 이 집안에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다음날 아침 연홍이 세수물을 대령하러 들어왔을 때 최진사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연홍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으나 최진사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연홍의 손목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소매 끝자락에서는 어젯밤 별채 근처에서 맡았던 그 독한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연홍아, 최진사가 낮게 불렀다. 네 언니, 정말 단순히 몸살인 것이냐? 네가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지 않느냐? 연홍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으나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형부,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시면 형부만 다치십니다. 제발. 연홍은 손목을 빼내어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그녀가 남기고 간 말은 최진사의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최진사는 결심했다. 오늘 밤 기필코 별채의 문을 열고 진실을 마주하리라고. 그것이 설령 지옥문이라 할지라도 밤이 깊어 삼경삼경이 지나자 세상은 쥐 죽은 듯한 정막 속에 잠겨들었다. 그러나 최진사의 방만은 예외였다. 그는 자리에 누워 있었으나 감은 눈꺼풀 아래서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온 신경은 방문 너머의 어둠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옆자리에 누운 연홍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이기지 못해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파리한 얼굴 위로 달빛이 스치고 지나가자 최진사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죄책감과 공포에 질려 나날이 야위어가는 처제의 모습에서 그는 알 수 없는 연민과 동시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이 거대한 기만극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최진사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문지방을 넘는 그의 발걸음은 도둑고양이처럼 은밀했고 심장은 쿵쿵거리며 흉곽을 때리고 있었다. 오늘 밤이야말로 기필코 그 별채의 비밀을 밝혀내리라.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당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최진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담장을 따라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별채 쪽으로 이동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젯밤 맡았던 그 기이한 악취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다.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와 독한 약초 냄새, 그리고 무언가 태우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뒤섞인 생전 처음 맡아보는 역겨운 향취였다. 최진사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코와 입을 소매로 틀어막았다. 별채 주변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으려는 듯 가시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곳곳에 부적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치 산 사람의 집이 아니라 원귀를 가두어둔 감옥과도 같은 형상이었다. 그는 울타리 틈새로 몸을 구겨 넣으며 별채 뒤편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별채 뒤편 인적이 드문 구석진 곳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최진사는 숨소리를 죽이고 그곳으로 기어갔다. 낡은 창호지 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두 명의 늙은 하녀가 쭈그리고 앉아 화로에 약탕관을 올리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약탕관에서는 시커먼 연기와 함께 그 지독한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하녀들의 얼굴은 수건으로 칭칭 감겨 있어 눈만 내놓은 상태였다. 아이고 이 짓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네. 한 하녀가 혀를 차며 투덜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피로와 혐오감이 묻어 있었다. 신 목소리 낮추게. 누가 듣기라도 하면 경을 칠 일이야. 대감마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 목이 달아날 걸세. 다른 하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의를 주었다. 최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귀를 쫑긋 세웠다. 드디어 이 집안의 하인들 입에서 진실의 조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도 너무하지 않은가. 멀쩡한 새신랑을 속여서 병신이 다 된 큰아씨 대신 작은아씨를 들여보내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야. 먼저 말을 꺼낸 하녀가 부채질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말일세. 큰아씨 병세가 저렇게 깊어지기 전에 손을 썼어야지. 쉬쉬하다가 온몸이 문드러지기 시작하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밤마다 고통스러워 우는 소리를 듣는 것도 이젠 진절머리가 나네. 최진사는 문드러지기 시작하니라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문드러지다니 그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부르며 기피하는 그 무서운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의 등골이 오싹해지며 머리카락이 쭈뼛었다. 설마 연화낭자가 금없을 병, 나병, 야가병에 걸렸단 말인가. 작은 아씨, 연홍 아기씨만 불쌍하게 되었지. 언니 때문에 제 팔자 꼬이는 줄도 모르고 대감마님이랑 마님은 독하기도 하시지. 대를 잇겠답시고 그 어린 것을 형부방에 밀어넣고 아이만 생기면 큰아씨 자식으로 키우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하녀들의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다. 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김대감의 계획은 단순히 체면치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소름 끼치도록 비정한 시바디 계획이었다. 병든 장녀를 위해 건강한 차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핏줄을 잇게 하고 결국 태어날 아이를 연화의 자식으로 둔갑시키려는 끔찍한 음모였던 것이다. 연홍은 그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최진사는 입을 틀어막고 신음을 삼켰다. 분노보다 더 큰 공포와 슬픔이 그를 덮쳤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은 썩어가고 있고 자신이 안았던 여인은 제 부모에게 팔려나간 재물이었다니. 그때 별채 안쪽 방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끄아악 아파 살려줘. 차라리 죽여줘. 그것은 분명 연화의 목소리였다. 고통에 찬 비명은 약 끓이는 소리를 뚫고 최진사의 고막을 찢어놓았다. 하녀들은 익숙한 듯 혀를 차며 약사발을 챙겨들었다. 또 시작이네. 고름을 짜내야 할 시간인가 봐. 젖인물 흐르는 걸 또 어떻게 닦아내나.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하녀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의 풍경이 최진사의 눈에 밝혀 들어왔다. 희미한 촛불 아래 흉측하게 일그러진 형상의 여인이 이불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얼굴에 반은 짓물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손가락은 뭉툭하게 떨어져 나가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 찰나의 장면은 최진사의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지옥도 디옥투로 각인되었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조차 잊은 채 그저 그 끔찍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최진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위장에서는 신물이 올라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사발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으나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방 한 구석에는 여전히 연홍이 누워 있었다. 그는 천천히 연홍에게 다가갔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으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최진사는 불현듯 연홍의 손을 잡아보았다. 하얗고 고운 줄만 알았던 그녀의 손바닥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약초물이 들어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것은 언니의 병간호를 하며 생긴 흔적임이 분명했다. 밤마다 남몰래 언니의 고름을 닦아내고 약을 다리며 공포와 슬픔 속에서 홀로 견뎌왔을 그녀의 시간이 손끝에서 전해져 왔다. 연홍이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최진사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다. 형부, 안 주무시고. 연홍은 황급히 일어나 앉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최진사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서려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이 가득 차 있었다. 연홍아, 최진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네가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그 무거운 짐을 이 작은 어깨로 다 감당하고 있었어. 최진사의 말에 연홍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커다란 눈망울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깨달은 듯했다. 형부, 저는 연홍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언니가 불쌍해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니가 쫓겨나 죽을까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연홍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지난밤의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고통과 억울함이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최진사는 그런 연홍을 차마 안아주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 여인이었다. 언니를 위해 자신의 인생과 정조를 바치고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오니 가련한 여인. 최진사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네가 꽃뱀인 줄 알았고 너희 집안이 나를 조롱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가혹하구나. 최진사는 연홍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알았으니 되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최진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연홍이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형부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 아시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형부께 해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연홍은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다. 그러나 최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다. 네 언니를 저리 두고 너를 이렇게 희생시키며 사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어내야겠다. 최진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다. 별채에서 보았던 연어의 참혹한 모습과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울던 연홍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라 가슴을 옥죄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먹을 갈았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장인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자 자신의 운명을 건 선언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힘없는 사위가 아니었다. 진실을 마주한 그는 이제 두 여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너진 인륜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칼을 뽑아든 전사가 되어야 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도는 가운데 최진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온 집안을 뒤흔들 거대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최진사는 하인을 시켜 인근에 거주하는 양갈 영가의 친척들과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두 대청마루 앞으로 불러 모았다. 김대감은 사위의 돌발 행동에 노발대발하며 막으려 했으나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문중 어른들의 눈이 무서워 차마 물리력으로 제지하지는 못했다. 대청마루 상석에는 김대감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곰방대만 뻐끔거리고 있었고 마당에는 갓을 쓴 노인들과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최진사가 오늘 중대 발표를 한다더라. 신부가 문둥병이라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최진사는 각근을 단정히 메고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마루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고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자의 결기가 서려 있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리자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며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친척분들. 아침 일찍 이 소란을 피워 송구스럽습니다. 허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이 있기에 제 부덕함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김대감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소리쳤다. 최서방 자네가 기어이 집안 망신을 시킬 작정인가 안에서 조용히 해결할 일을 어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가. 그러나 최진사는 장인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장인 어른 집안의 망신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장인 어른께서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걸고 이 집안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낱낱이 고하려 합니다. 최진사의 선언의 좌중은 술렁거렸고 김대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최진사는 21번 고른 뒤 군중을 향해 외쳤다. 저는 사흘 전 이 댁의 장녀 연화낭자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허나 첫날 밤 제 품에 안긴 여인은 연화낭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기 서 있는 처제가 되어야 할 연옥낭자였습니다. 최진사의 손가락이 마당
한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연홍을 가리켰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처제와 동침을 했다니 세상에 어찌 그런 폐륜이 있을 수 있나.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연홍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김대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닥치지 못할까. 내 놈이 술에 취해 처제를 겁탈하고는 이제 와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게냐. 김대감의 적반하장에 최진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겁탈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증인을 모시지요. 최진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 굳게 닫혀있던 별채 쪽을 바라보았다. 이 댁의 진짜 신부 연화 낭자는 지금 저 별채에 갇혀 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연화 낭자가 몸살이 났다고 하셨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별채에서는 밤마다 살이 썩어가는 냄새와 고통에 찬 비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인 어른은 불치병에 걸린 큰 따님을 숨기고 대를 잇기 위해 건강한 작은 따님을 제 방에 밀어넣는 끔찍한 기만극을 벌이신 것입니다. 최 진사의 폭로의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치병이라니 문둥병이란 말인가. 설마 아니 양반가에서 시내리 대리모짓을 시켰단 말인가. 사람들은 믿기 힘들다는 듯 수군거리면서도 김대감의 당황한 기색을 보며 최진사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김대감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소리쳤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내 딸을 모욕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놈을 살려둘 수 없다. 건장한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최진사는 호통을 쳤다. 누구든지 내 몸에 손을 대는 자는 공범으로 간주하여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지금 당장 저 별채 문을 열어 확인해보자. 그의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뒷걸음질 쳤고 김대감은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엎드려 있던 연홍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대청마루 앞으로 뛰어나와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형부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언니 대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시키셔서 가문을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연홍의 자백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딸의 입에서 나온 진실 앞에 김대감의 방어막은 산산이 부서졌다. 연홍아 네가 감히 애비를 배신하느냐. 김대감이 지팡이를 들어 연홍을 내리치려 하자 최진사가 몸을 날려 그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의 탐욕에 희생된 불쌍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체면과 핏줄에 눈이 멀어 두 딸을 생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최진사의 일갈에 김대감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노구를 짓눌렀다. 친척들은 혀를 차며 김대감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장모는 안방 문고리를 잡고 통곡을 터뜨렸다. 마당은 온통 비난과 탄식 그리고 울음소리로 뒤범벅이 되어 혼돈 그 자체였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끼! 굳게 닫혀있던 별채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소란스럽던 마당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별채 입구로 쏠렸다. 어두운 문 안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가 비틀거려 걸어 나오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위태로웠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당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풍겨오는 악취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다름 아닌 진짜 신부연화였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연화는 마루미까지 힘겹게 걸어와 털썩 쓰러졌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참혹했다. 코는 문드러져 내려앉았고 눈썹은 다 빠져버렸으며 피부 곳곳에는 붉은 반점과 진물이 흐르는 상처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의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최진사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연민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뭉툭해진 손을 들어 김대감을 향해 뻗었다. 아버님, 제발 멈추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지만 그 울림은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병을 숨기고 혼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위해, 가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연화는 아버지를 변호하려 애썼지만 그 말은 오히려 김대감의 죄를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김대감은 딸의 참혹한 모습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천하의 김대감도 자식의 처참한 몰골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연화는 몸을 돌려 최진사를 바라보았다. 서방님, 아니 최진사 어른, 죄송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사죄했다. 제 동생 연홍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제가 너무나 서방님을 연모하여 혼례라도 치르고 싶어, 그리고 제 핏줄이라도 남기고 싶어 동생에게 못할 짓을 시켰습니다. 연화는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려 하고 있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던지는 그 모습은 눈물겨운 자매이자 비극적인 효심이었다. 최진사는 서둘러 내려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옵는다, 만지지 마시오 하며 말렸다. 그러나 최진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도포를 벗어 연화의 흉측한 몸을 덮어주었다. 낭자 이러지 마시오. 낭자의 잘못이 아님을 내 다아오. 최진사의 따뜻한 손길에 연화는 오열을 터뜨렸다. 평생을 귀중처녀로 고귀하게 자라왔던 그녀가 나병이라는 천형 텐싱을 받고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흘리는 피눈물이었다. 연홍 역시 언니에게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언니, 바보 같은 언니, 왜 나왔어? 왜 나와서? 이 수모를 당해 두 자매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마당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김대감은 그제야 비틀거리며 마루에서 내려왔다. 그는 두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도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미쳤었다. 헛된 명예욕에 눈이 멀어 귀한 딸들을 짐승보다 못한 꼴로 만들었구나. 김대감의 자백의 좌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누구 하나 돌을 던질 수 없는 비극이었다. 양반의 체면이 무엇이고 대를 잇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람을 망가뜨린단 말인가. 최진사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악인도 없습니다. 다만 운명의 장난과 헛된 집착이 빚어낸 비극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의 비난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 집안의 죄는 하늘이 물으실 것이고 남은 수습은 제가 할 것입니다. 최진사의 말은 무게감이 있었다. 흥분했던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가기 시작했다. 소라는 가라앉았지만 마당에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연화를 다시 방으로 모시게 했고 넋이 나간 김대감을 부축하여 사랑채로 들여보냈다. 마당에는 최진사와 연홍 두 사람만이 남았다. 바람에 뒹구는 낙엽처럼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이었다. 연홍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최진사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거라.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연홍은 최진사의 손을 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최진사의 온기가 전해지자 조금씩 떨림이 멈추었다. 최진사는 결심을 굳힌 듯 연홍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오늘부로 김대감 댁과의 혼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연홍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부 아니 선비님, 저희를 용서하신단 말씀입니까?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라기보다는 책임을 지려는 것이다. 이미 너와 나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그것이 비록 실수였다. 하나 하늘의 뜻이라 여길 것이다. 그리고 병든 내 언니 또한 내가 처형으로서 평생을 돌볼 것이다. 그것이 사람된 도리이고 내가 배운 성현의 가르침이다. 최진사의 말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비극적인 운명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사랑과 희생으로 감싸 안겠다는 위대한 결단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되었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최진사의 숭고한 결심은 무너져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연홍은 최진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쟁과의 눈물이었다. 대청마루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비극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험난하지만 값진 여정뿐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르듯 최진사의 집안을 뒤흔들었던 거센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평온한 정적과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의 소동 이후 최진사는 장인 김대감과 마주 앉아 단판을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기만과 실수를 탓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늘이 내린 시련이자 기회로 받아들이겠노라 선언했다. 장인 어른 연홍이는 이제 제 사람입니다. 비록 시작은 어긋났으나 그 아이의 심성이 곱고 효심이 지극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식으로 혼례의 예를 다시 갖추지는 못할지언정 제 조강지처로 맞아들여 평생을 아끼고 사랑할 것입니다. 최진사의 굳은 다짐에 김대감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위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던 깐깐한 노인이 진정한 덕망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최진사의 넓은 아량과 인품을 칭송하며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입방아를 멈추고 그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에 맞이 않았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가장 아픈 손가락이 남아있었으니 바로 병든 연화였다. 그녀는 동생과 제부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병세가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떠나기를 간청했다. 서방님 아니 제부, 저는 인적이 드문 산사, 산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께 귀의하여 남은 생을 참회하고 두 분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평안입니다. 연화의 뜻은 완강했다. 최진사와 연홍은 극구 만류하며 별채에서 요양할 것을 권했으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흉측한 모습이 매일같이 두 사람의 눈에 밟히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는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최진사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고 경치 좋고 물 맑은 깊은 산속의 암자를 수소문하여 그녀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연화가 떠나던 날 새벽 안개 낀 산길을 오르는 가마디를 따르며 연홍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최진사 또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처형의 뒷모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연화가 떠난 후 최진사와 연홍의 신혼생활은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죄책감과 어색함으로 서먹한 기류가 흘렀으나 시간은 그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명약이었다. 연홍은 자신을 거두어준 남편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내조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문안 인사를 올리고 남편의 학업을 돕기 위해 밤늦게까지 곁에서 바느질을 하며 불을 밝혔다. 최진사 역시 그런 연홍의 갸륵한 마음을 알기에 그녀를 하녀 부리듯 하지 않고 동등한 반려자로 대우하며 그를 가르치고 시문시분을 나누었다. 연홍은 비록 서두는 둔했으나 총명하고 지혜로워 집안의 대소사를 훌륭히 처리해 나갔고 기울어가던 최진사의 살림은 그녀의 알뜰한 손길 덕분에 날로 불어났다. 두 사람은 밤이면 나란히 누워 산사에 있는 연화의 안부를 걱정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것은 불타는 연정연정이라기보다는 고난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애와 같은 깊고 단단한 신뢰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기를 여러 번 최진사의 집안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연홍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 셋과 토끼 같은 딸 둘을 낳았는데 아이들은 하나같이 부모를 닮아 인물이 훤칠하고 심성이 고왔다. 최진사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치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맛보았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고을 원님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푸니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사람들은
최사또가 복을 받은 것은 옛날 나병 걸린 처형을 거두고 집안을 살린 덕분이다라며 그의 미담을 전설처럼 이야기했다. 김대감 부부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말년의 평화를 누리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고, 최진사는 장인 장모의 장례를 극진히 치러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갔고 과거에 끔찍했던 악몽은 어느새 아득한 예시하기가 되어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어느 늦가을 최진사는 연홍과 함께 연화가 머무는 산사를 찾았다.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산길을 오르며 두 사람은 묵묵히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낙엽이 쓸려 있고 그윽한 향, 내음이 감돌고 있었다. 인기척을 듣고 나온 스님이 합장을 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보살님께서는 방금 기도를 마치고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병세는 많이 호전되시어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으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스님의 안내를 받아 뒤뜰로 가보니 연화가 바위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흉터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표정만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평온해 보였다. 세속의 번뇌와 고통을 모두 내려놓은 듯한 마치 해탈한 선승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연홍이 언니하고 부르며 달려가 품에 안기자 연화는 뭉툭해진 손으로 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왔구나. 내 동생, 그리고 제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 여한이 없다. 세 사람은 바위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연화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최진사가 가져온 비단과 약재를 보며 고마워했다. 제부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없고 욕심도 없는 이곳에서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병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아니, 어쩌면 그날에 그 사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화의 말에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저 형. 인생사 세옹지마, 사옹지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불행이 씨앗이 되어 오늘의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겠지요. 부디 건강만 하십시오. 저희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하산할 시간이 되자 연화는 미소로 그들을 배웅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화는 합장하고 나지기 연부를 외웠다. 그녀의 기도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골짜기로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세월은 유수료쇠와 같이 흘러 최진사와 연홍 또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최진사는 옛 추억에 잠겼다. 곁에는 연홍이 돋보기를 쓰고 손주들의 버선을 기우고 있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고 방 안은 평온한 공기로 가득 찼다. 최진사가 불쑥입을 열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말이오. 연홍은 바느질을 멈추고 피식 웃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형부께서 귀신을 본 듯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하셨던 그 모습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다. 그날의 비명과 공포 절망은 이제 낡은 앨범 속의 빛바랜 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이 되어 있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소. 내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했지. 헌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어둠은 나를 진정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터널이었던 모양이요. 자네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어찌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알았겠으며 이토록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겠소. 최진사는 연홍의 거친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말했다. 연홍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야말로 부족한 저를 내치지 않고 거두어 주신 대감의 은혜를 다음 생에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노부부는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겪어온 모진 풍파와 시련들이 하얀 눈에 덮여 아름다운 설경 쉐깅으로 변하듯 그들의 인생 또한 고난 끝에 찾아온 완벽한 평화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사람의 인연이란 실로 기묘하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법이다. 순간의 실수나 불행이라 여겼던 일이 훗날 돌이켜보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점일 수도 있고 반대로 행운이라 여겼던 것이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최진사와 연홍 그리고 연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는 원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상대를 감싸 안는 자비심이라는 것을. 비록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을지라도 마지막 단추를 잘 채운다면 그 옷은 그 어떤 비단 옷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말이다. 어두운 첫날 밤의 실수는 그렇게 사랑과 용서라는 등불을 밝혀 가문의 번영과 진정한 행복이라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었다. 야담 예담은 여기서 끝을 맺으나 그들이 남긴 향기로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었다.